근데 시세가 17억이면 이미 그 전 차에 들어갔어도 1억 정도 싸게 살긴 했어요. 뭐 조금 아쉬울 수는 있지만 금액대에 비해.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여러분들. 1억을 싸게 살 수 있다는 거는 경매니까 가능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비게이터입니다. 오늘은 우리 이제 부동산 경매 무료 강의 우리 1강부터 뭐 한 10몇 강까지 이렇게 강의를 유튜브로 좀 무료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비싸게 사지 말고 싸게 사자, 우리 부동산 경매 무료 강의 1강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제일 첫 번째 오늘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내용은 부동산 경매를 하려면 우선 뭐다? 부동산 경매 물건을 볼 줄 알아야겠죠. 이 경매 물건을 보려면 뭘 봐야 된다? 그 부동산 경매 물건에 정보가 담긴 부동산 경매 정보지를 보실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경매지 정보지라는 건 뭐냐면 방금 얘기 드린 대로 이 부동산 물건에 대한 뭐 주소부터 소유자가 누군지, 빚을 얼마나 졌는지, 어디 은행에서 뭐 돈을 빌렸는지, 그리고 언제 경매가 시작되는지, 그리고 얼마부터 경매 입찰을 할 수가 있는지 등등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들을 먼저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경매 정보지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경매 정보지에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료,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유료, 돈을 내야 되는 유료가 있고요. 두 번째는 무료가 있어요. 그러면은 굳이 유료를 쓸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숨은 장단점이 있겠죠. 일단 첫 번째로 무료 같은 경우는 대법원에서 제공해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무료를 거의 쓰지 않고 유료로 경매 입찰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90%가 넘어요. 제가 봐서 99% 이상 정도 되는데 왜 그 많은 사람들이 공짜인 무료를 쓰지 않고 유료를 쓰냐면, 무료 같은 경우는 여기가 대한민국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법원별로 어떤 경매 물건을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각자 시별로 어떤 물건을 볼 수 있는지가 쫙 나옵니다. 근데 이게 차이점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에 있는 뭐 물건을 보겠다 검색을 하면은 이게 쫙 아파트부터 뭐 되게 다양하게 나옵니다.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다세대. 근데 이거의 단점이 뭐냐면, 일단 이걸 클릭했을 때 자세한 정보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직접 다 파악을 해야 돼요. 그냥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보가 흩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내가 흩어져 있는 퍼즐을 조각처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다? 시간이 좀 더 많이 소요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료 경매 정보지에는 그냥 보기 좋게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보면은 누가 채권자고 채무자고 이 경매 물건은 낙찰 받아도 되고 안 되고가 바로 파악이 가능한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정보들을 하나하나 뜯어봐야 되는 거예요. 보고 현황조사 켜서 누가 이건지 보고, 그 다음에 매각 물건 명세서 켜서 이런 것들을 확인을 또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이 요약이 잘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결국 뭐다? 직장인 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소중한 퇴근 후 시간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직장인 분들이 업무 시간 내에서 부동산 경매 물건을 검색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무료를 쓰게 되면 돈이 안 들어서 좋지만 뭐다? 내 시간이 엄청나게 날아갑니다. 하루에 볼 수 있는 물건이 예를 들어 무료 사이트를 보면은 일주일 단위로 그 직장인 기준으로, 저의 기준으로 봤을 때 2개, 많이 보면 2개 이렇게 볼 수 있었다면 유료를 쓰고 나서는 뭐 10개, 20개까지도 봤었어요. 그 정도로 효율 차이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다? 경매 정보지를 유료로 쓰게 되면 시간 절약 가능한데, 그게 특히 직장인분들 퇴근 후에 보통 주어진 시간이 많아봐야 밥 먹고 뭐 씻고 뭐 준비하고 이러면 3, 4시간입니다. 그 3, 4시간 동안 미친 듯이 경매 물건을 분석하고 많이 찾아놔야 어떻게 해요? 입찰할 물건들을 많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한 건, 2건 이렇게 하면 속도가 안 나가요. 그리고 지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경매 정보지를 유료로 쓰는 걸 추천드리고, 내가 혼자 쓰는 게 부담스럽다 하면은 보통 여러 명, 4명, 5명이서 묶어서 많이 씁니다. 저도 저희 수강생들하고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럼 한 달에 10,000원 안 되는 돈으로 1년 정도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경매 정보지를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 말고 방금 제가 얘기 드렸던 탱크옥션이라는 사이트에서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얘기 드렸던
유료 경매 정보지인데, 자, 이거를 보면은 홈 화면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지금 보면은 경매, 뭐 공매, 신탁 공매 이런 것들까지도 볼 수 있게 나오는데, 공매는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실제 법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도 온라인으로 입찰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압류당한 거, 세금 체납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공매라는 걸로 나오게 되는데, 나중에 경매랑 공매를 같이 공부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단점은 공매는 경매만큼 물건이 많이 없어요. 그게 단점이긴 하나, 어쨌든 두 가지를 다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다라는 걸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딴 것보다 복잡하잖아요. 처음 봤을 때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저도 처음에 그랬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마우스 커서를 경매 검색 탭에 올려두면 이렇게 짜르륵 나와요. 그렇게 됐을 때 여기서 종합 검색 탭을 클릭해주면 완전 쉽게 경매 물건을 서칭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소별로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법원별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법원별로 보기보다는 주소별로 보는 게 훨씬 더 빨리 찾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법원별로는 이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데, 내가 이게 중앙지방법원에 어느 구가 속하는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법원별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법원을 견학 가거나 모의 입찰에 갈 때는 이렇게 보셔도 돼요. 내가 우리 집에서 가까운 법원에 가겠다 하면은 거기를 보면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실제 물건을 찾겠다 하시는 분들은 주소를 선택을 하셔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서울 물건을 보겠다 하면은 서울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쫙 나오죠. 그리고 구를 구체적으로 할 필요 없이 내가 그냥 서울 물건 전반을 한번 보겠다 하면은 그대로 두고, 물건 종류에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주거용, 상업용, 그 다음에 토지, 차량, 기타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일단 처음에는 아파트부터 할 겁니다. 그래서 주거용 아래에 있는 아파트를 클릭을 해주시고, 이 진행 상태라는 건 뭐냐면 실제로 이게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미 매각된 건지 낙찰된 건지, 그리고 또는 가끔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기 채무자가 돈을 다 갚았거나 채권자하고 협상이 돼서 완전 기일을 완전 무제한 연기시켜 놨거나 뭐 그런 경우들, 그리고 뭐 소송이 들어갔다거나 그래서 잠깐 멈춰 있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뜻하는 거고, 우리는 그럼 뭐다? 실제 입찰할 물건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진행 물건을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검색을 눌러주시면 서울에 경매가 진행된 아파트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제가 미리 좀 찾아놨던 게 있는데 한 가지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서울의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행당동 서울숲 리버뷰 자일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경매 정보지를 한번 보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 자, 첫 번째 이 경매 정보지를 딱 켰을 때 당황하지 말고, 뭔가 글들이 되게 많고 그림도 많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보다 보면 익숙해져요. 그래서 겁먹으실 필요 없고,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요 사건 번호입니다. 이거를 이제 사건 번호라고 하거든요. 이 경매의 말 그대로 그냥 사건 번호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실 게 2022 타경 1439. 2022 이거는 뭘 뜻하냐면 그 경매를 사건 접수한 연도를 뜻합니다.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2022년에 이 경매 물건을 사건 접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2022 타경이 되는 거고, 타경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경매 사건을 그냥 법원에서는 이 타경이라는 단어로 지정해버린 겁니다. 경매 사건은 타경이라는 게 붙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1439 이거는 식별 번호입니다. 그냥 이 서울 성동구 행당동 서울숲 리버뷰 자이 102동 1603호의 식별 번호입니다. 이거를 어떤 물건, 어떤 거는 1440일 수 있고 어떤 거는 1441일 수 있는 거죠. 이거보다 늦게 사건 접수가 됐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하나의 이 식별 번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거를 외우실 필요는 없고 나중에 실제 입찰할 때 적어야 되거든요. 그때 확인차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도 보셔야 되는 게, 자, 서울 동부지방법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서울에도 법원이 6개 정도가 있습니다. 중앙지방법원, 동부, 그 다음에 서부, 남부, 북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각 구별로 어떤 법원이냐, 어떤 법원에서 이 경매 물건이 열리냐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성동구 같은 경우는 동부지방법원이라는 곳에서
경매가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근데 서초구 물건이야. 그러면 그건 어디 쓰냐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실수하지 않게 내가 그냥 우리 집 근처에 있는 법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구의 경매 물건의 주소에 맞는 법원을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이 되네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여기 매각 일자 보이시면 2024년 4월 8일 월요일 10시부터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이 10시는 뭔 말이냐면 10시 땡 하면 경매 입찰 마감이 하는 게 아니고 이때부터 입찰표를 나눠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법원 경매 물건을 입찰할 때 필요한 서류가 한 3가지 정도 있거든요. 입찰표랑 보증금 봉투, 그 다음에 입찰 대봉투 이렇게 3가지 필요한데 그거를 이때부터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법원마다 거의 비슷하지만 전국을 가다 보면 10시 10분에 하는 데도 있고 10시 5분에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건 좀 다르지만 어쨌든 이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감 시간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입찰표를 내는 마감 시간. 그거는 보통 10시 10분에서 10시 30분 사이. 그보다 더 뒤에인 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 해당 그 법원에 문의를 하시게 되면 확인하실 수 있거나 그냥 네이버에 검색만 해도 나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입찰 마감 시간. 이렇게만 검색해도 나오실 거예요. 그 시간 안에 이걸 전부 다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뭐예요? 네 번째로 주소가 나오죠. 성동구 행당동 102동의 1603호 서울숲 리버브 자이. 이런 서울숲 리버브 자이의 102동 1603호가 경매로 나왔구나 라는 걸 체크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건물 면적에 이게 이제 평수를 얘기합니다. 이 아파트 평형. 아파트도 여러분들 뭐 10평이 있고 20평이 있고 30평이 있고 40평, 50평 다 있잖아요.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이해하기 쉽게 25평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거는 이제 사실상 그 25평은 우리가 실제 거주하는 공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4평이다, 24평이다 하는 이 평수는 이거보다 더 큰 공급 면적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한 개념은 나중에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그냥 이게 84제곱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는 34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9제곱은 24평. 이렇게만 기준을 잡고 물건을 먼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소유자, 채무자, 채권자가 나오는데 소유자 이렇게 나오죠. 확인하는 거예요. 채권자, 뭐 캐피탈 뭐 이렇게 확인을 해서 이 물건은 소유자, 채무자 같구나 이런 거 정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감정가, 최저가, 보증금. 이 감정가라는 거를 좀 설명을 좀 드리면 감정가는 일단 뭐냐면 감정평가사, 그러니까 전문직입니다. 여러분들 아는 뭐 흔히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뭐 이런 것처럼 감정평가사 전문직인데 이 아파트의 객관적인 가격을 매긴 거예요. 이 감정평가사 분들이. 그 근거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시점에 이 아파트가 어떤 가격이었다로 추정하는 경우도 있고 이 주변 거래 사례를 토대로 지금 시세가 얼마다. 우리가 매기는 거랑 비슷하긴 해요. 근데 다만 이게 아셔야 될 게 시세랑은 다를 수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감정가를 시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그게 아니고 시세랑 다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시점. 이거 아까 2022년에 경매 사건 접수를 했겠죠. 그럼 2022년에 감정평가사분들이 이 아파트 가격을 매겼을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2022년 아파트 가격과 2024년 서울 아파트 가격이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의 차이 때문에 가격이 시세랑 감정가랑 다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감정평가사분들이 객관적으로 매겼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매긴 어떤 근거가 되는 것들하고 지금 디테일하게 시장에서 시세 형성하는 거랑은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감정가는 시세가 아니다. 그냥 참고 사항인 거예요. 요 정도 바운더리 안에 있구나. 예를 들어 시세가 5억이면 이 사람들이 감정평가 5억 3천에 매겼으면 그 정도 바운더리 있구나. 5억 5천에 매겼어. 5억이 시세야. 그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그보다 더 차이 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 시세니까 내가 투자금에 따라서 그 정도 물건을 볼지 말지만 결정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시세는 5억짜리까지 볼 수 있는데 감정가는 그러면 얼마까지 볼 수 있냐면 6억, 6억 5천까지 봐서 물건을 찾아야겠죠. 네. 왜냐면 감정가보다 시세가 더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그러면 감정가를 좀 더 올려서 나는 물건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정가는 그 부분이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19, 9천에 감정가가 매겨졌지만 지금 최저가라는 건 뭐냐면 이 경매에 입찰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금액, 이 금액 이상 써야 된다가 최저가예요. 그랬을 때 12억 7,300이죠. 그러니까 감정가랑 지금 얼마 차이 나요? 7억 가까이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보증금은 이 경매에 입찰하기 위해 최소한의 금액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보통 이 최저가의 10%가 필요합니다. 근데 보통 많은 분들이 이거 실수하는 게 있는데 이 보증금을 최저가의 10%가 아니고 내가 쓸 입찰가의 10%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이거를 15억에 입찰할 거야. 그 보증금을 1억 5천 쓰시더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최저가의 10%가 보증금이에요. 입찰 보증금. 그거를 참고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실수를 해요. 또 이렇게 듣고도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를 꼭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이 물건에 만약에 투자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입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 이거에 지금 대략적인 호가 시세가 한 17억 정도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시세가 17억이면 이미 그 전차에 들어갔어도 1억 정도 싸게 살긴 했어요. 뭐 조금 아쉬울 수는 있지만 금액대에 비해.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여러분들? 1억을 싸게 살 수 있다는 거는 경매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가서 1억 깎아달라고 하면 절대 깎아주는 소장님과 매도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경매의 장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더 싸게 살 수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보통 위치가 좀 괜찮고 충수도 좀 괜찮다 보니까 아마 이 금액보다는 훨씬 더 높게 될 거예요. 15억대거나 조금 더 오버슈팅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16억대로 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그 전 회차 가격을 넘길 수도 있어요. 그럼 위치가 좀 괜찮고 좀 깔끔하잖아요. 여기 연식이 5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성동구 행당동 위치도 뭐 괜찮고 브랜드도 있고 세대수도 다 괜찮고 그렇기 때문에 깔끔하고 위치가 좀 괜찮은 애들은 마진이 조금 더 줄어들 수도 있어요. 금액대가 높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추가적으로 경쟁률을 좀 봐야 되는데, 조회수 경쟁률. 이게 조회수거든요. 이 경매정보지 누른 조회수. 그러니까 오늘만 지금 시간이 2시인데 8명이 누른 거예요. 이거를 탱크옥션 기준으로 얘기 드릴게요. 다른 경매정보 사이트랑 완전 다릅니다. 탱크옥션 기준으로 얘기 드리면 오늘 이 기준이 4 이상 넘어간다? 그럼 저는 웬만하면 입찰을 하지 않습니다. 4 이상 넘어간다, 오늘.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평균, 2주 평균인데 이게 이미 10이면은 사실상 입찰자가 제가 최소 20명 이상이 되지 않을까, 요즘 같은 분위기로. 그래서 이것 또한 4 이상 된다? 잘 보지 않아요. 저는 이런 거 무조건 패스합니다. 왜? 내 시간 낭비거든요. 그냥 저번 주에도 우리 수강생분들하고 법원에 갔어요.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아파트가 나왔었는데 시세가 한 6억 중반인데 27, 8명인가? 들어와가지고 6억 1천에 받아갔어요. 6억 시세가 한 6억 4천, 5천 되는데 근데 거기서 금액을 썼던 사람들이 되게 다양했거든요. 4억 중반을 쓴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4억 중반부터 5억대까지가 20몇 명이었어요. 6억대 이상 쓴 사람이 3명인가? 밖에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경매를 공부했고 배웠다고 하지만 4억대, 5억대 중반, 제가 봤을 때 5억대 중반 이하로 쓴 사람들은 경매를 다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될 거를 하고 있으신 거예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입찰가를 써서는 지금 서울에서 낙찰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뭐다? 경매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아니고 눈을 다른 데로 돌리거나 조금 더 어려운 물건을 하거나 지역을 바꿔야 돼요. 지금 경기도권에 지금 분위기 괜찮은 데들 있죠. 수원부터 화성, 그 다음에 성남, 그 다음에 용인 이런 데들 있죠. 그런 데들은 작년에 제가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 했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은 경매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희 수강생들 지방에 가요. 앞으로 그 상승 여력이 훨씬 더 있으면서 마진도 남길 수 있는 그런 곳들을 눈여겨봐서 거기에 지금 베팅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게 일단 제 생각입니다. 지금 서울 경기권에서 경매로 사겠다? 그러면 아니면 아예 내가 실거주로 사겠다? 그럼 방금처럼 조금만 마진, 몇 천만 원, 이 조금은 아닌데 사실 몇 천만 원이라는 돈이 사실 조금은 아닌데 어쨌든 경매 지금 입장에서는 3, 4천만 원 이 정도 차익만 가지겠다 하는 분들만 지금 가셔야 돼요. 물론 이게 지금 제가 촬영을 하고 나서 몇 개월 뒤에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가서 얘기 드릴게요. 어쨌든 이거는 시황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거를 트렌드를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읽지 못하고 자꾸 내가 경매를 했다, 어디 물건을 보겠다, 얼마의 마진 남기겠다. 그러면 낙찰받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폐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략을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회수나 지금 분위기, 낙찰가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가면은 뭐다? 폐차하고 연차 쓰고 뭐 아니면 대리 입찰하시면은 비용 나가고 그러다가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배우시려면 제대로 부비게이터에게 배우셔야 된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거를 모르고 입찰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그 부분 되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거 4월 8일에 12억 7천에 시작을 한다. 그리고 내려오면은 임차인 현황. 임차인 따로 없다. 임차인이 있으면은 임차인하고 우리가 명도 내보내는 걸 해야 되는 거고, 없다 이러면은 뭐다? 그냥 소유자, 점유자가 있겠구나 라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건물 등기를 보면서 말소 기준 권리 분석을 하는 거죠. 따로 찍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안전한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못 갚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캐피탈 갔다가 대부업체까지 간 겁니다. 예, 뭐 그런 상황이고요. 단지 정보를 보면 1000세대가 조금 넘는다. 사용 승인은 연식을 얘기합니다. 2018년식이네요. 그러면 한 6년 정도 된 거네요. 예, 1034세대 정도 되고 6년 정도 된 아파트다. 그냥 이 정도면 준신축이죠. 깔끔하겠죠. 근데 이제 대신에 참고해야 될 거, 체납 내역. 체납 내역은 관리비를 얼마나 미납했냐 인데 3달 전 기준으로 465만 원, 6개월 밀렸어요. 꽤 많이 밀렸죠. 요거는 입찰가에 우리가 좀 빼줘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체크를 하면 됩니다. 왜냐면 이 관리비 미납분은 낙찰자가 인수하긴 합니다. 근데 다 하는 게 아니고 이 관리비는 세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가 공용, 두 번째 전용, 그 다음에 연체료. 이 중에서 낙찰자는 공용 부분만 인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관리사무실 여기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공용, 전용, 연체료 이거를 따로 이 호실에 얼만지 그리고 또 4월달 기준으로 얼만지를 체크를 한 번 더 하셔야 됩니다. 아마 더 늘어났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해서 내가 인수해야 될 거 금액을 빼고 입찰가를 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합니다. 이런 물건들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실거주자 외에는 조금 어렵다. 근데 그래도 1억 이상 싸게 살 수 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다른 지역이었다 하면 1억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몇 억, 2, 3억 이상 싸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최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포인트는 경매정보지 보는 것과 플러스 지금 내가 서울의 경매물건을 보시는 분들은 투자로 들어가기에는 이미 타이밍이 제 기준에서는 반박자가 이미 늦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검토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 근데 그 다른 지역에 충분한 기회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초에 서울의 경매로 봤을 때는 제가 항상 얘기 드렸지만 5억짜리 막 3억 5천에 낙찰받고 8억짜리 6억에 낙찰받고 그게 지금 또 몇 억이 올랐고 이미 기회를 가져가셨거든요, 그분들이. 그럼 작년 서울 같은 지역이 어딘지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미 오른 걸 보지 말고 안 오른 곳, 덜 오른 곳을 그렇게 될 곳을 찾아서 경매로 낙찰받아야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2강 권리 분석하는 법을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 1강 내용 기억나십니까? 일단은 제가 경매 정보지 보는 방법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 했죠. 그래야 우리가 경매 물건을 분석하고 시세 조사하고 입찰가를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뭐 간단하게 복습 한번 하고 들어가면 첫 번째 뭐 보라고 했죠? 자, 경매 정보지를 딱 켰어요. 여러분들이 사이트 들어가서 그럼 첫 번째로 사건 번호를 확인해 준다. 2023 타경 1364. 2023이라는 거는 뭐다? 사건 번호를 접수한 연도를 뜻한다. 1364는 그냥 식별 번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외울 필요는 없다고 했어요. 입찰표 쓸 때 그때 적어야 되기 때문에 확인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소.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 아파트 몇 동 몇 호. 요거는 제가 지금 일부러 가려놓은 곳이고 그래서 어쨌든 주소를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몇 동에 몇 호 물건이 나와 있다 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건물 면적이었죠. 건물 면적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공간으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59, 뭐 58 이런 거는 뭐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24평 정도로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84가 나왔다. 84에 가까운 제곱이 나왔다. 그러면 한 34평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일단은 우선은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뭐 한 20평대 초반 정도 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로 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소유자, 채무자, 채권자. 소유자, 채무자가 같은 것 같고요. 채권자는 뭐 보통 은행이나 대부업체, 뭐 저축은행, 간혹 개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거는 그냥 체크 사항이고요. 네 번째고, 다섯 번째는 감정가, 최저가, 보증금 확인한다고 했죠. 그래서 감정가 같은 경우는 감정 시점에 따라서 시세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감정가를 꼭 시세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체크를 해두시면 됩니다. 감정평가사가 매긴 금액인데 보통 이건 2023년에 이 사건 접수를 했잖아요. 2023년하고 2024년 4월인 지금 아파트 가격이 다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체크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최저가는 이제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금액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증금은 이 최저가의 10%가 있어야 된다는 거 꼭 요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의 10% 금액을 수표로 준비를 하시고 나면 입찰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1차가 3월 5일, 지난달 3월 5일에 6억 6,500에 진행됐는데 아무도 안 들어와서 유찰이 됐고 5억 3,200에 시작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임차인 현황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임차인 따로 없고 소유자가 그대로 점유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도의 특별한 권리 분석이 필요 없는 부분이고, 임차인 관련해서는 내려와서 오늘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배울 게 이 건물 등기부 등본을 보고 권리 관계를 따져보는 거를 배울 거예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어려워 보이죠. 저도 처음에 겁나고 무섭고 했지만 사실 이거를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고 나면 되게 쉽게 10초도 안 돼서 할 수 있게 제가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인은 요거고요. 그래서 이걸 넘어가서 어떻게 하면 된다? 단지 정보를 확인해서 몇 세대가 있고 몇 개 동이 있고 층수는 몇 층부터 몇 층까지가 있는지 등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용 승인일. 요거는 뭐 입주한 연도라고 보시면 돼요. 1988년 5월이다. 굉장히 노후화된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30년이 지나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이제 길이 열리거든요. 그러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보통 상계동 같은 경우는 거의 재건축 추진을 앞두고 있는 또는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곳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아파트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체납내역, 관리비가 얼마나 미납되어 있는지. 그래서 관리비 미납이 최소 뭐 3개월에서 6개월이 넘어버렸다 하면은 집 상태가 되게 좋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도 있고, 수리비를 우리가 100% 가늠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수리비를 입찰가에 반영을 해야겠다, 뭐 이런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되고, 2월 20일 조사한 거니까 입찰하기 전날 꼭 한 번 더 여기 관리사무실 전화번호 전화하셔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매정보지 보는 방법을 알려드렸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메인은 뭐다? 권리 분석입니다. 권리 분석이라는 건 뭐냐면 말 뜻을 보면 되게 분석해야 되고 어려울 것 같고 복잡할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는 쉬운 난이도에 있어서 권리 분석은 너무 쉽습니다. 한 번만 들어보시면 바로 파악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권리 분석의 뜻을 얘기 드리면 아까 얘기한 등기부 등본. 등기부 등본이 뭐냐면 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현황이라든지 소유권을 언제 사고 언제 팔았고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았는지, 그리고 대출은 얼마나 해놨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등기부 등본인데, 이 등기부 등본을 보고 우리가 이거를 경매에 입찰해서 낙찰받았을 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걸 낙찰받았을 때 돈을 낙찰자가 물어줘야 될 게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작업을 권리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이제 뭘 보면서 한다? 등기부 등본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되게 쉬운 것만 오늘은 대표적인 권리 분석하는 예시만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결국 뭐다? 방금 제가 얘기 드렸던 게 이 권리 분석을 하고 낙찰자가 낙찰을 받았을 때 물어줘야 될 게 있는지 없는지를 얘기를 한다 했잖아요. 이걸 단어로 표현하면 소멸되냐 인수하냐 요 차이야. 그러니까 물어줘야 될 게 있는다는 건 뭐죠? 그러면 고로 인수한다. 낙찰자가 이 권리를 인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소멸된다는 거다? 우리가 물어줄 게 없다는 거예요. 소멸은 없어진다는 뜻이고, 인수는 우리가 그대로 그걸 떠안아야 된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권리 분석할 때. 이걸 우리가 소멸되는 건지 인수되는 권리인지만 등기부 등본을 보고 체크를 하면 되는 건데, 등기부를 보면서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소멸되는 권리가 좀 더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물건의 대부분 한 80% 이상은 이 권리 하나로 다 소멸이 되기 때문에 이것만 알아도 80% 이상의 권리 분석이 지금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이걸 확인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이유를 알아야 여러분들 이거를 체크할 수 있으니까, 경매는 왜 이걸 보면서 확인해야 돼? 일반 매매는 그렇지 않거든요. 보통 매매를 한다고 하는 매매, 그 소장님이 떼주는 등기부 등본이랑 그 다음에 법무사가 잔금 쳐주고 뭐 하는 그 작업하면은
은행이랑 뭐 크로스 체크하고 하면은 크게 뭐 체크할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렇게 권리 분석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경매는 일반 매매랑은 다르죠. 어쨌든 거기 안에 뭐 이제 채무자가 지녔던 갚아야 될 돈들이 되게 다양한 형태로 있다는 말이에요. 은행에서 돈을 빌린 걸 수도 있고 개인한테 빌렸을 수도 있고 이게 날짜에 따라 또 다르고 그리고 이게 압류가 들어갔을 수도 있고 세금 체납이 얼마 되는지도 모르니까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한 번에 쫙 정리를 해서 이게 소멸되는 건지 인수되는 건지 한 번 더 작업을 한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반 매매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개념을 잡으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권리가 숨어 있을지 모르니까 입찰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걸 낙찰받았을 때 소멸하는지 안 하는지 인수를 하는지 체크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권리 분석이라는 작업을 해주고 입찰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왜 어렵지 않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소멸되는 건지 인수되는 건지만 체크하면 된다 했죠. 그 소멸되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그 단어가 뭐냐면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합니다. 이 말소 기준 권리라는 애가 등기부 등본 그 소유권 이전 다음 맨 앞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 나머지 뒤에 권리가 한 100개 정도가 있어도 우린 그거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걔를 포함해서 전부 다 소멸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말소 기준 권리라는 애만 등기부 등본에서 맨 앞에 찾으면 어떻게 된다? 이 아파트 경매 물건은 깔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경매 물건은 전부 다 없어진다, 소멸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말소 기준 권리의 대표적인 단어가 뭐냐면 근저당이에요. 근저당. 근저당 들어보셨죠? 쉽게 얘기하면은 그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등기부 등본에는 근저당이라고 기록이 됩니다. 뭐 저당, 근저당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오늘 그걸 심화해서 듣기에는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플 수 있으니 그냥 편하게 보통 다 근저당으로 설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근저당이라는 녀석 하나만 찾으면 된다. 왜? 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기 때문에 말소 기준 권리가 곧 다른 아이들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들을 소멸시키기 때문에 이 말소 기준 권리 찾으면 되는 건데 거기에 대표적인 게 바로 근저당인 거예요. 근저당이라는 아이만 우리 말소 기준 권리 분석할 때 찾으면은 전부 다 어떻게 된다? 소멸되기 때문에 이 물건은 낙찰받아도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은 그래요. 결국 뭐다? 우리는 말소 기준 권리만 등기부 등본을 보고 찾아내면 된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근저당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화면을 경매 정보지를 보면서 방금 좀 얘기 드리면 아까 초반부에 봤던 경매 정보지인데요. 여기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상계주공 아파트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깨끗한지 입찰 전에 경매 정보지를 한번 쫙 봤다면 그때 이 물건을 입찰해도 될지 말지 결정하는 거는 뭐다? 얘가 인수해야 될 게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입찰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봤을 때 건물 등기가 한 아래 정도 있습니다. 경매 정보지 아래. 그리고 건물 등기를 보면은 이게 아까 제가 얘기드렸던 등기부 등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등기부 등본의 요약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여기 보면은 이거를 하나하나 다 뜯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1996년에 이분이 원래 소유주신가 봐요. 한 20년 가까이 이 아파트를 들고 계셨네요. 전땡땡 씨가 매매로 사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번도 대출이 없다가 24년이 지난 후에 근저당권 설정을 대출을 한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소유권 이전 다음에 가장 빠른 근저당이 나오면 뭐다? 이 권리는 말소 기준 권리가 돼서 얘를 포함한 나머지 모든 권리가 사라진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사라지게 되면은 뭐다? 이 물건은 안전한 물건이에요. 낙찰자가 낙찰받아도 인수를 할 게 따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입찰하면 되는 건데 어떻게 딱 정확하게 근저당이 있죠. 그럼 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친절하게 또 여기 적혀 있습니다. 말소 기준 등기가 된다. 그래서 또 친절하게 여기 소멸이라고 적혀 있어요. 요거를 포함해서 나머지 권리가 근저당이 하나 더 있죠. 이거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가압류 있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얘가 말소 기준 권리이기 때문에 나머지 권리를 뭐다? 싹 다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깨끗하기 때문에 시세만 잘 파악해서 입찰가를 적고 낙찰을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 개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 뉴타운 10단지 아파트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똑같이 아까 얘기한 대로 사건 번호부터 경매 정보지 받는 방법은 이제 여러분들 아셨으리라 생각하고 그래서 소유자, 채무자, 채권자 다 확인하고 6억 5천부터 시작이 되네요. 아마 입찰 경쟁이 좀 치열할 것 같긴 한데 시세보다 좀 싸서 요거를 권리 분석, 입찰해도 될지 말지를 판단하겠다 하면은 요거를 켜놓고 권리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까 뭐죠? 소유권 이전 다음에 근저당이 보인다 라고 했을 때는 뭐다? 말소 기준 권리가 되기 때문에 뒤에 근저당, 가압류 있는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왜? 얘가 말소 기준 권리고 얘를 포함한 나머지 뒤에 권리들은 전부 다 사라지기 때문에 뭐다? 안전한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물건은 이제 뭐다? 시세 조사를 해서 입찰가만 잘 선정을 해서 낙찰을 받으러 가시면 끝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여러분들 권리 분석 때문에 어려워서 포기하시는 분도 많은데, 경매 권리 분석 여러분들이 하는 초보자들이 하는 그 권리 분석은 되게 쉽습니다. 심플합니다. 그래서 그 진입장벽을 사실 뭐 이런 유튜브나 이런 데 되게 어려운 것처럼 나오지만 생각보다 심플하다. 쉬운 것만 했을 때 기준이긴 합니다. 그래서 되게 쉽죠? 이 영상만 봐도 여러분들이 이제 경매 물건 나온 거에 권리 분석은 이제 전부 다 끝나는 거예요. 요거 말소 기준 권리. 나머지 권리가 이렇게 많지만 우리랑은 상관없다는 겁니다. 낙찰자와는. 그래서 이런 물건은 똑같이 시세 조사하고 입찰하면 끝! 이치. 대신 이게 소멸되지 않고 아까 얘기했던 인수되는 권리들이 또 있어요. 이거는 다음 3강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강 권리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같은 경우는 되게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는 초보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걸로 먼저 한 사이클을 경험해보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물건들을 이제 경험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되게 쉬운 초보자 버전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내가 아직까지 부동산 경매에 대한 두려움이나 또는 공부를 해보고 싶다, 이번 연도 안에 낙찰을 받아보고 싶다, 그래서 투자로 뭔가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부비게이터 정규 강의인 부명 강의도 있고요. 그리고 한 건 받을 때까지 끝까지 피드백을 해주는 경매 다마고치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이 문의나 답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부비게이트 영상 좋아요와 구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